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이해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 의혹 가운데 특히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에 질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제안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두고도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해훈 후보자의 청문회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네, 가장 큰 쟁점은 이 후보자의 서울 반포동 아파트 부정청약 논란입니다. 장남이 결혼한 사실을 속여 부양가족 수를 늘린 이른바 위장 미혼으로 청약에 당첨됐던 건데요. 이 후보자는 아들 부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아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 같은 해명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관계가 파경을 맞았던 신혼부부가 왜 부정청약 조사가 끝난 다음 날 같이 살게 됐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집을 내놓을 생각이 있느냐는 민주당 진성준 의원 질문엔 수사기관 결과에 따르겠다며 즉답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장남의 연세대 경제학과 입학 전형을 다자녀가 아닌 사회기여자 전형이라고 번복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당시 이 후보자 남편이 연세대 교무부처장으로 입학 요강 마련에 관여했다며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후보자 자료 제출 부실을 둘러싸고도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제출률이 75%라고 언론 플레이하면서 정작 핵심 자료는 빠뜨렸다고 지적했고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도 추가 자료 제출을 내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른바 이해훈 비망록은 자신이 쓴 게 아니라고 적극 반박했고 보좌진 갑질 의혹 등에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소중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내란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잘못된 판단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 후보자는 국가를 위해 일할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비판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이 쏘아올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에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지방선거를 넉 달가량 앞두고 정청래 대표가 갑작스레 꺼내든 정계 개편 신호탄에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충북 진천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사과할 각오로 합당을 제안했다며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지 못한 점은 송구하지만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YTN에 3월 중순까지는 합당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시점을까지 못 박았는데요. 이에 대해 광주를 찾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썸을 타자고 제안했는데 결혼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 당내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은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자는 제안이 매우 적절하다고 옹호했고 권양엽 조직사무부총장도 누군가는 한번 짚고 가야 할 사안이라고 두둔했습니다.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이현주, 황명선, 강두구 최고위원은 오늘 회의에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대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대표의 일방적인 통보는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선 지도부가 합당 추진 과정에 청와대를 끌어들인 데 대해서 불편한 심기도 감지됩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정청래 대표는 합당 제의와 관련해 대통령과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 대표는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은 합당 제안만 한 것뿐이고 당원 토론과 투표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8일차에 단식을 마치고 어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류로 단식을 중단한 장동혁 대표,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 회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도 아직 면회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번 단식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개혁보수 진영까지 결집하는 데 긍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여권의 방문도 없었고 쌍특검 수용도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단식은 검은 돈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한 정치개혁이었다면서 이번 주말부터 쌍특검 수용을 위한 대국민 호소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와 갈등을 빚어온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 징계에 대한 재심 청구 마감 시한인 오늘 관련 언급은 없이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을 촉구하는 내용의 SNS 글만 올렸습니다. 민주당과 혁신당 합당 논의와 함께 보수 야권의 합당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윤 어게인 세력과는 상극이라며 선거 연대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 예방 자리에서 공천원금 특검 논의를 위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정무수석은 국회가 결정하면 대통령도 뜻을 따를 거란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 장동혁 대표 면회는 다음 주 초쯤 가능할 거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김병기 의원의 수사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해 서울 동작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또 강선우 의원 1억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를 다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경찰의 압수수색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 50분쯤부터 서울 동작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건데 이 수사과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동작경찰서는 재작년 김 의원 아내가 지난 2022년 동작구 의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내사한 뒤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경찰 고위 간부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통해 당시 동작경찰서장에게 수사무마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앞서 당시 동작경찰서 수사과장과 수사팀장 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경찰은 정치헌금 의혹과 관련해 어제 김 의원 아내 이모 씨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하고 차남의 숭실대 편입특혜 의혹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네, 경찰이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을 다시 소환했죠. 네, 맞습니다. 경찰은 1억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를 오늘 오전 다시 소환했습니다. 취재진은 남 씨에게 앞서 세 차례 조사를 받는 사이 진술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지만 남 씨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22년 서울 용산 호텔에서 김경 서울시 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을 당시 함께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앞선 조사에서 남 씨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금품이 오갔고 이후 강 의원의 지시로 차에 물건을 실었다며 돈이 들어있는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남 씨는 강선우 의원이 1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남 씨를 대상으로 지난 강선우 의원 등 조사에서 확보한 진술 등을 바탕으로 1억 원이 실제로 전세 자금에 쓰였는지 등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승강장에서 연기가 발생해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상행선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하다가 지금은 정상 운행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혜진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후 2시 38분쯤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로 3가역에서 청량리역으를 지나던 열차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연기는 신창역에서 출발해 청량리로 향하는 상행선 열차 하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지하 역사 안에 연기와 매캐한 냄새가 퍼지면서 승객들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열차에는 45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코레일은 이들이 밖으로 대피했다가 20분쯤 뒤 도착한 후속 열차로 환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기 발생 이후 한동안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길이 통제되고 상행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됐다가 오후 3시 이후로 양방향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소방은 불꽃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화재로 인한 연기 발생인지는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레일은 일단 연기가 난 원인은 열차를 기지로 입고한 뒤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열차는 정상 운행되고 있지만 연기 발생으로 10개 열차가 10분에서 20분 정도 운행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을 조사하기 위해 꾸려진 군경합동조사 TF가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의혹을 받는 민간인 3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TF는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보냈다고 주장한 30대 오모 씨 등 3명을 입건할 당시 이들에 대해 출국 금지도 함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제가 된 무인기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우리 군시설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씨 등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외에도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9월 5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기간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다주택자들이 세제 개편 가능성에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제도를 두곤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건 이상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조세 지원을 위한 모든 한시적 제도는 운용 기간이 지나면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하고 관행적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스피가 5020선까지 치솟으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종가 기준 최고치인 4,990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오름세가 더뎠던 코스닥 지수는 2% 강세를 보이며 1000포인트에 다가섰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유정 기자. 네, 한국거래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코스피가 강세였죠. 네, 코스피는 장 초반 오름세를 보이며 5천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사상 처음으로 5천선을 돌파한 뒤 4,950대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시 한번 장중에 5,000피를 달성한 겁니다. 코스피는 한때 5,020선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한때 4,920선까지 밀렸고 조금 전 4,990으로 마감하며 종가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5천선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장 초반 주식을 사들였던 개인은 팔자로 돌아서 6천억 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도 2천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기관 홀로 8천억 원 넘는 주식을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성적은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락세로 돌아서 15만 2천 원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1% 넘게 올라 76만 원으로 올라섰습니다. 새해 들어 급등했던 현대차는 3% 넘게 하락하며 51만 원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바이오 종목의 급등에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 넘게 올라 993으로 마감했습니다. 한때 998까지 오르며 1000포인트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재명 대통령의 환율 발언 뒤 사흘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4원 내린 1,465.8원에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손유정입니다. 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한파의 절정은 지났지만 주말인 내일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퇴근길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는 눈이 점차 확대되겠는데요.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홍제폭포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파에 도심 폭포도 꽁꽁 얼어붙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강원도 빙벽에 나와 있는지 도심폭포에 나와 있는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한파가 길게 이어지면서 도심폭포가 얼음 절벽으로 변해버린 모습인데요. 한파의 고비는 넘겼지만 휴일까지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눈구름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호남 지방에 최고 5에서 7cm 안팎의 눈이 오겠고요. 그 밖에 내륙 곳곳에도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서울에도 눈이 날리면서 빙판길 사고가 우려됩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와 경북 곳곳에 한파특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주말인 내일 아침 서울 영하 11도, 대전 영하 7도, 대구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영하 2도, 광주와 대구 3도가 예상됩니다. 휴일까지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고요. 이후에는 기온이 다소 오르겠지만 예년보다 추운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눈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차츰 강풍특보도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동안 산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성과에 매몰돼 살아오면서 소중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줘 죄송하다면서 돌을 맞더라도 대한민국 새 길을 여는 데 동참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 영상으로 정치훈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땅 투기를 했다는 겁니다. 부정 청약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또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문회가 어렵게 성사됐는데 그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국민들 그리고 저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신 대통령님께도 송구합니다. 성과에 매몰된 외눈박이로 살아오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여는 일에는 돌을 맞더라도 동참하겠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이 외눈박이라는 말이 한쪽 눈이 멀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낮잡아서 하는 말이기도 한데 이 부분 수정할 생각 없으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 생각 못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부터 후보자님의 태도가 보이는 겁니다. 오늘의 정치훈 김상일 정치평론가 유이동 전 여의도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열릴 수 있을까 싶었는데 결국 이해운 후보자 청문회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 중인데요. 당최 19일로 예정됐던 일정이 무산된 지 나흘 만에 열리게 됐는데 돌을 맞더라도 대한민국의 새 길을 여는 데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자진 사퇴 절대 안 한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요. 네. 본인이야 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고 그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뭐 시간만 때우면 된다라는 식으로 넘어간다면 지금 이해운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의혹들은 상대가 있는 의혹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보좌진들 같은 경우는 피해자로서의 상대가 있고 만약에 부정 청약이 있었다면 이 청약이라는 건 공정하기 위해서 공개 뭐랄까요 경쟁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공개 경쟁에 참여했던 피해자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상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국민 감정상 쉽지 않은 판단을 요구받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과에 매몰돼 살아오다가 동료들한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라고 했습니다. 갑질 의혹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수십 년 정치를 해온 사람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도 참 심리가 묘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인사청문회를 보는 과정에 처음에 이제 모두 발언해서 그 인사말에서 그 전 보좌진들에 대한 사과도 이야기를 했고 또 성과에 매몰돼서 주변을 살피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그런 소회를 밝혀서 한쪽 마음으로 좀 저 사과가 정말 진지하고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인사 말씀 끝나고 이제 첫 번째 질의 응답 과정에서 저 아드님, 며느님 뭐 관계가 뭐 별로 좋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는 순간 야, 장관 하는 게 저렇게 좋은 걸까? 저런 이야기까지 해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면서 순간적으로 제가 감정적으로 너무 이렇게 이입이 돼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 유이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천하람 의원이 비망록을 꺼내 들기도 했는데 이 후보자 장남 위장 미혼 청약 의혹 등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보고 오시죠. 청약을 위해서 사실은 주택법 위반입니다. 이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집에서 신혼집으로 얻은 집인데 혼자서 사신 거군요. 사이가 안 좋았는데 명백하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집을 저는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진위 확인을 위해서 후보자에게 이거 비망록 함부로 좀 전달하려고 하는데 오 하나님, 제가 화 잘 내고 부하 직원들에게 야단치고 히스테리 부리는 것을 고치라는 말씀이다. 아는 목사님한테 낙선기도 부탁하는 거 명단도 쫙 나왔잖아요. 코팅을 해서 줬어요. 중보기도 해달라고. 제가 작성하지도 않은 것인데 입학 해당 요강 어디에도 다자녀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17년 전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셋이다 보니 그중에 누구였는지 기억을 못했고. 네, 여야 모두 이 부분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그러니까 결혼한 아들을 미혼 가구로 집어넣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사이가 너무 나빠서 이혼 위기라서 혼인신고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결혼하자마자 사이가 안 좋아서 혼인신고 못했다. 이 해명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뭐 가족사를 일일이 얘기하고 하는 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는 않지만 이게 모두가 함께 하는 것에는 하나하나의 사정을 봐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부정청약이라면 그런 것들은 개인적인, 감정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많은 사람과의 경쟁에서 그 사람들에게 공정이라는 것을 훼손한 부분이 있다면 공직자로서는 당연히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성준 의원이 뭐 아파트를 내놓겠냐 그랬는데 저는 그게 뭐 이혜훈 후보자의 명의로 돼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들 명의나 며느리 명의로 돼 있다면 뭐 설득을 해서라도 저는 치유의 과정을 밟는 것이 일단은 맞고요. 저 청약받은 아파트는 아마 부부 공동 명의로 이혜훈 후보자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공정이라는 가치가 훼손된 것이라면 제가 볼 때는 본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공직에 오르려면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해소를 해줘야만 그나마 국민이 공정을 해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정을 해친 거에 대해서는 용납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청문회에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후보자들을 많이 보지만 상대가 있는 어떤 도덕성의 흠결 이런 거는 정말 국민 정서상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천하람 의원이 제기한 비망록 의혹이요. 그러니까 일부 후보자들 떨어지게 해달라 이런 낙선 기도를 했다는 그 비망록에 대해서는 내가 작성하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한글 파일로 비망록을 작성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해명을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글 작성에 익숙치 않다는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KDI에서 경제학 박사고 논문도 많이 쓰시고 그런데 주로 쓰시는 소프트웨어가 아래 한글이었을 텐데 그 아래 한글 작성에 당신이 익숙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에 대해서는 저도 좀 실수를 금할 수가 없었고요. 그 외에 뭐 파라과이의 통일교 외국 행사에 비공식 일정으로 가게 돼서 아무도 모르는 것들인데 비망록에 이렇게 적혀 있다든지 이게 개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이 비망록에 잔뜩 담겨져 있다는 거고 그것도 천하람 의원 측 주장에 따르면 이것을 공개적으로 내놓게 되면 이게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공개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못 내놓는 거지 이것에 우리가 인사청문회에 내놓을 정도면 신빙성은 굉장히 높은 거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혜훈 후보자가 좀 인정을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혜훈 후보자는 이 비망록 의혹을 제기한 천하람 의원에 대해서 뭐 고소고발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천하람 의원은 청문위원을 어떻게 법적 대응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의혹이 아들이 아빠 찬스로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들이 셋이라서 너무 많아서 어떤 입학 전형으로 들어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오늘 이런 답변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입학과 관련해서도 오늘 갑자기 의혹이 제기된 게 아니잖아요.
만약 갑자기 이 의혹이 제기된 거면 저 해명을 뭐 그래도 그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전에 제기가 된 거라면 준비를 하고 나오시는 게 맞는 거죠. 상황 파악도 다 하고 국민들에게 의혹을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 드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기 위한 자세로 나오는 것이 맞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국민들을 뭐랄까요 그 속 시원히 의혹을 해소시켜 드리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때우러 나왔다라는 말을 다르게 한 셈이 돼서 별로 좋은 답변이 아니었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뭐 비망록과 관련해서 청문위원을 고발하겠다. 이거는 저는요 있을 수 없는 자세인 게 이게 공익성이 엄청 큰 거잖아요. 저는 위법성이 조각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아들이 셋이라서 너무 많아서 어떤 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이혜훈 후보자의 해명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서 민주당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가 예고 없이 조국 혁신당을 향해 합당을 제안한 이후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정 대표는 꼭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는데 어제 상황부터 정리했습니다. 합당이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그러니까 원내랑 어떤 긴밀한 소통이 지금 있었던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당무는 당의 책임입니다. 당이 결정해야 합니다. 마치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됩니다.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의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어제 저의 합당 제안으로 놀라고 당황하신 분들이 많았나 봅니다. 사과할 각오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꼭 가야 할 누군가는 테이프를 끊어야 하는 일입니다. 썸을 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혼을 한 것처럼 얘기해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약혼하고 결혼하고 이미 뭐 신혼살림을 차린 것처럼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이미 출산을 한 것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두 당의 통합 문제는 이제 논의가 시작이고요. 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20분 전에야 통보받을 정도로 그야말로 깜짝 전격 합당 제안이었는데 지금 논란이 되는 이유가 이제 혁신당 당원들이 민주당보다 좀 더 강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온다면 정청래 대표 연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무리를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인가요? 제가 이해하기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2월까지 합당을 마쳐야 2월에 준비하는 그 각 당의 예비 후보자들이 그 앞으로 합당 절차 속에서 나의 정치적 역할은 무엇이어야 되는지 미리 준비한다는 취지여서 그때가 골든타임이라고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그 목적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2월 달까지 빨리 이 합당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게 골든타임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최고위원들한테 20분 전에 알려줄 만큼 급한 일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 언제든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아마 당신의 전당대회 때 당신이 받은 당대표의 그 득표 수, 또 최근에 있었던 그 최고위원들의 보궐선거 결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번 지방선거를 넘기게 되면 이 지방선거를 계기로 자신의 그 세력을 조금만 넓히게 되면 앞으로 당 운영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계속 당대표를 연임하면서 갈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서 있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현주, 강득골, 황명선 최고위원 이렇게 3명의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청래식 독단을 끝내야 한다. 상당히 발언 수위가 높고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 인터뷰에 나와서 언론에 나와서 이 정청래 대표의 거취를 논해야 된다. 다시 논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현주 최고의 이야기가 이제 뭐 개별적인 의견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최고위원 3명이 동의해가지고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그 누구의 판단입니까? 예? 어떤 사람은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골든타임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통합을 하는 게 이번 지방선거에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도 개별적으로 다 다르고 지역적으로도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요. 조국당하고 합친다고 해가지고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좀 이렇게 조국당의 세가 강한 호남 쪽이라든가 뭐 일부 다른 지역은 그런 데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어쨌든 지역별로도 이게 생각이 지금 다 다른 거예요. 그럼 후보자들이 조국당이 들어와 가지고서 어떤 지금 뭐 어떻게 지분을 나누는 것인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냥 완전 경선을 하자 만약에 한다면 당세가 강한 민주당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다 이길 텐데 그러면은 조국당의 후보들이 그 방식을 또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먼저 논의가 다 되고 어느 정도 이것을 다 그런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설득해 가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결단으로 당대표의 입장이 나오는 게 맞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당대표의 입장이 나온 다음에 이게 진행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친청이야? 친청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당대표의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이야?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진행이 되면 당연히 완전히 이게 분란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표현을 누가 쓰시더라고요. 성과의 날, 분란의 날을 분란을 만들었다. 네, 어제 코스피 5천 코스피 5천과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런 걸로 이 성과들을 당에서 홍보하고 그거를 굉장히 국민들에게 이렇게 넓게 퍼뜨리고 이런 일을 해야 할 때에 당 내에 분란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골든타임이다라고 표현한다면 참 저 세 분의 최고위원이 나와서 독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또 틀린 이야기다라고만은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친명계인 강득구 최고위원이 대통령이 빛나야 할 날에 정청래 대표가 마이웨이 하는 게 도대체 몇 번째냐 어제 이런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합종연행 움직임 속에서 이것이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는지도 관심입니다. 어제 오전과 오후 청와대 입장에 미묘한 차이도 엿보였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국회에서 논의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특별히 논의된 거는 없습니다. 이게 정당이 통합하는 것 자체는 대통령도 평소에 그 지론이라고 하셨어요. 발표 전에 사전에 연락을 받은 건 맞습니다. 이거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게 갑자기 정청래 대표 혼자서 갑자기 기습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다. 합당 얘기도 이제 오갈 때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언젠가는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네, 우상호 전 정무수석의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합당 이야기가 꽤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다. 대통령 지론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조국 대표를 광복절 특사로 풀어줄 때 이미 합당은 예견된 수순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이 공교롭다는 거죠. 그렇죠. 1인 1표제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 평소 지론이잖아요. 그런데 1인 1표제를 추진하려고 하다가 한번 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시 추진을 한답니다만 사실은 이게 평상시에 갖고 있는 지론을 언제 구현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정치를 타이밍의 예술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시기를 놓치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 합당 논의를 좀 그 지방선거 이전에 마무리 짓는 게 좀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청와대하고도 충분히 교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붙인 거고 어저께 정무수석이 표현한 거나 오늘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지금 이걸 어떻게든지 수습하고 봉합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지역에서 그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흔들림은 꽤 오래 갈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예, 어제 아침에 강유정 대변인은 이 합당 논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가 어제 오후에 홍익표 수석은 다 보고받고 알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다 알고 있었다면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나오는데 또 오늘 강두구 의원은 그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했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대통령의 의중은 어디 있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론이라는 거는 저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하거든요. 언젠가는 합쳐야 한다. 그렇죠. 그 언젠가는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다음 대선까지의 시간이 저는 오히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선거에는 그리고 총선에는 후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때 합치려면은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그 후보들의 이해관계까지 다 설득이 가능한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중요하죠. 근데 대선 때는 후보가 한 명씩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도 그때는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면 후보가 한 명씩이니까 누구에게 득이 되느냐만 딱 따져가지고 우리 편의 승리, 우리 후보의 승리 이러면은 시간이 있잖아요. 다음 선거까지. 근데 지방선거 총선 더더군다나 지방선거는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데 예. 이렇게 한다면 이 이해관계자들이 우리한테 한마디 하지도 않고 이런 시기에 당대표 독단으로 이걸 한다고? 이런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통령 지론을 갖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친명 세력을 누르기 위한 수를 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사과할 각오하고 시작한 것이고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고 누군가는 테이프를 끊어야 할 일이다라면서 그 얘기도 부적절한 게요. 예. 대통령 지론을 뒤에 업고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작정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근데 생각해요. 조국 대표는 또 썸 탄다고 다 결혼하는 것 아닌데 지금 마치 애까지 낳은 것처럼 언론에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조국 혁신당은 뭔가 속도 조절 이런 입장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조국 대표 입장에서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이 통합의 최대 수혜자는 조국 혁신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쁜 마음을 그 노골적으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근데 표정 관리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합치려고 그랬더니 저쪽 상대방 쪽에서 너무 크게 내부적인 반발을 하니까 아니 뭐 난 하면 좋고 안 해도 난 뭐 별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어라는 내심 이런 표현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빨리 저것이 되도록 당신들이 나한테 먼저 제안한 게 있으니까 이 약속을 지켜라라고 뒤에서는 굉장히 푸시를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뒤에서 웃고 있을 수도 있다. 아니, 조국 혁신당이 최대 수혜자라는 게 저는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합치면은요 교섭단체가 돼버리잖아요. 지금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의 국회의원들이 불편한 게 너무 많아서 합치자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보세요. 조국 혁신당이 뭐 호남 일부에 뭐 경쟁력이 있다고 하지만 다 호남으로 출마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은 후보들 같은 경우는 네. 친당권파로 가면은 비당권파 지역에 갈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좋겠죠. 지역으로 어디 갈 때도 생기지, 뭐 선거에도 유리하지. 여러모로 지금 가장 호재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된다면 최대 수혜자가 누가 될지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은 어디에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서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 직후에 8일차 단식을 중단한 장동혁 대표. 어제 바로 이 장면을 두고 약속 대련으로 보인다는 야당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명분이 없다라는 걸 알고 단식을 중단할 명분을 찾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약속 대련.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장 대표의 단식을 만류한 것이 유영하의 대구시장 공천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이는 요설 수준의 음모론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여러 해석 속에 단식은 마무리됐는데 장동혁 대표의 남은 숙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징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희는 사실은 약간 불안함이 있죠. 윤석열과의 절연이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국민의힘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가는데 뭐 견인할 사람은 맞죠. 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절연으로 간다면 지방선거도 뭐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은 사라져야 될 존재거든요.
의총에서 내부에서 총질을 없어야 한다. 한동훈 대표 이 부분을 만약 제명처리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다시 우리는 분열로 간다. 이런데 네. 우리 장 대표 단식에 가서 격려 방문하고 응원했던 분들이 그 생각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네, 약속 대련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이 장동혁 대표 단식의 출구 전략이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라는 것은 이심전심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행위가 어우러지는 거니까요. 저걸 뭐 약속 대련이라고 보고 싶은 분들은 보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그렇지 않게 해석을 할 텐데 장동혁 대표가 실질적으로 저도 뭐 그 단식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뭐라 그래 이 표현이 적절할런지 모르겠는데 고지식하게 단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이 단식이 오래 가기는 어렵겠다. 이게 이렇게 견디기가 신체적으로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들을 정말 많이 하셨고 예전에 다른 정치인들은 뭐 고지식한 단식을 하지 않았나요? 그런 예가 사실은 많았죠. 뭐 이게 뭐 생물학적으로 한 30일, 20일씩 단식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들 다 저 전문가들께서 말씀을 네. 하시니까요. 그런데 어찌 됐건 그 누군가 그분을 움직일 수 있는 누군가가 가셔서 그렇게 권고를 하고 그 권고를 통해서 저 어려운 상황을 빠져나간다는 것은 저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이 워낙 깜짝스러워서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혹시 일각에서는 워낙 유영하 의원과 가깝다 보니까 유영하 의원의 대구시장 공천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니까 오늘 유 의원은 아니라고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내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얘기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상한 방문이에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된 대통령 1호입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굉장히 정치를 떠나서 관여하지 않고 사시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왜?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 뜬금포인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기로 또 단식을 중단해? 그게 30분 만에. 네,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단식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단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는 명분이 뭐가 있는 거죠? 내부 결집?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하고 무슨 뭐 갈등 관계에 있었나요? 네. 아니면 도대체 뭐 이게 뭐 무슨 뭐가 있는지 전혀 국민들이 이상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그럴듯한 이유들은 수없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그럴듯한 이유가 유영하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설인 거죠.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였다면 거기엔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각보다는 유영하 의원의 생각이 뭐 주요했을 것이다. 이것도 너무 이상하지 않은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영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설득해서 그렇죠. 어제 국회에 왔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의견이신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쪽 주체적인 생각이고요. 장동혁 주체적인 생각을 생각하면은 이건 그냥 핑계다. 힘들어가지고 체력이 딸려가지고 어떻게든 끝내고 싶었는데 그 말씀을 해주시니 네. 이걸 핑계로 그냥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라고 전 봅니다. 왜냐하면 출구 전략이 필요했는데. 그렇죠. 출구 전략도 아니에요. 이건 핑계지. 왜냐하면 출구 전략이라 하면 그만큼 뭐 얻거나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부 갈등이 봉합이 됐나요? 아니에요. 그냥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그거를 위해서 얘기해주는 수순과 그 분위기였을 뿐입니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생각이 지금 바뀌었나요? 아니면 지금 장동혁 그 대표가 하고 있는 뭐 한동훈 제명이라든가 뭐 우리의 이름은 황교안이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나요? 근본적인 구조와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그냥 물밑으로 잠시 수면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뜬금포 단식 중단이란 말이죠,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지금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평론가님 말씀은 쌍특검도 받아내지 못했고 결국 빈손으로 회군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제 보수 인사들이 다 찾아왔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이나 오세훈 시장이나 이렇게 찾아와서 어쨌든 보수가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아니냐. 네. 이건 8일간의 단식의 득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당원이
포함한 보수 진영을 지지하시는 국민들께서 저희 당을 바라보는 심정은 이런 것 같아요. 당내 내부 분란으로 지금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나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내부 자중질환으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여러 형태로 표현하시는 거라고 보고, 그것이 지금 현재의 지지율로 나타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등을 하시는, 내부 갈등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안이 모두가 다 중요하고 이것이 먼저 돼야 되고 자신에게는 우선순위 앞에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는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치 않고 네. 단일 대우를 가지고 지금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대신해달라는, 스피커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신데,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못하는 건데, 어찌됐건 각자의 생각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 단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우리 당 대표를 좋거나 싫거나 그 당 대표를 걱정하고 얼른 이 단식을 마무리 짓고 다음 페이스로 넘어가자라는 취지의 마음들이 모인 것을 본다면, 그거는 첫걸음으로서는 좋은 첫걸음이었다라고 저는 보죠. 네, 앞서 평론가님 지적도 오세훈 시장도 오고 유승민 전 의원도 오고 다 왔지만 과연 장동혁 대표의 노선에 이제 동의한다 이런 뜻은 아닌 것이다, 이런 해석이거든요. 저는 그 변화가 없으면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 견딜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월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냥 여태까지는 여의도 중심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몇몇이, 또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2월이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뛰고 있는 모든 후보자들이 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국민들의 반응을 얻을 수밖에 없고, 또 지금 나타나는 여론이 내가 체감하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 여론조사 결과들이 그런 것을 느끼게 되면 뭐 전국에서 이 목소리들을 분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도부도 변화에 대한 모색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표가 단식한 이후에 당 지지율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거든요. 여론조사 보고 나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대통령 지지율 먼저 볼 텐데요.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1%로 한 주 만에 60%대를 회복을 했고요. 정당 지지도를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22%인데 무당층이 27%로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내린 수치라는 점도 좀 주목을 해야 할 텐데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장 대표가 일주일 넘게 단식하면서 고군분투했는데 당 지지율은 더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격이 됐어요. 실격. 예? 실격된 선수가 나 열심히 뛸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이렇게 잘 뛰어, 나 좀 봐줘, 이렇게 하는데 실격이 됐으면 자격 회복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회복이 안 된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실격해놓고 면죄부 달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잘못하는 걸 아무리 알아도 민주당을 지금 심판할 수 없는 이유가요. 그 민주당의 심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는 걸 국민들이 알아요. 민주당을 지금 심판하는 것은 윤석열 불법 계엄에 대한 면죄부다.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한 저런 어떤 몸부림도 무의미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단식으로 범보수 뭉쳐 근데 한 명만 빼고 지금 한동훈만 빼고 이런 단서가 단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조치 어떻게 할 걸로 보십니까? 저는 그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찌됐건 저희한테는 상대가 있고 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불편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한 발짝 먼저 물러서는 사람이 저는 최후의 승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한 발짝 물러나는 지혜가 결국에 우리 당이 다시 앞으로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거고, 그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결국에는 최후의 승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현명한 지혜로운 판단이 꼭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는 동안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 메시지를 내긴 했는데 메시지 내고 나니까 그럼 이 단식장을 찾아갈 거냐 말 거냐 온 언론이 거기에 주목했는데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병문안은 갈 것인가 또 여기에 이목이 집중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 결국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세요? 저는 이러한 뭐 일종의 가십도 아니고 이런 너무 이렇게 작은 일들이 우리 당의 주요 이슈가 되는 게 지도자분들이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 어디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만의 목소리가 없거든요. 우리만의 방향 제시하는 그런 담론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에 병문안을 갔느냐, 단식장을 갔느냐, 뭐 저 제명이냐, 아니면 탈당 공고냐 이런 논란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한가로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만 어느 한 분, 어느 한 정치 그룹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빨리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지혜들을 갖고 한 자리에 모여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 병문안을 갈지 말지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하지 않도록 국민의힘 지도부가 좀 신경 써달라는 유 의원의 지적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상일 정치평론가 유이동 전 여의도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적의 피의자 73명이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단일 국가 기준 역대 최대 규모 송환 작전이 됐습니다. 표정호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범죄 피의자들이 마스크를 쓴 채 입국장에 나타납니다. 경찰관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입국장을 줄지어 빠져나갑니다. 입국장이 붐비는 가운데 호송 경로에는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전세기 도착 시각에 맞춰 현장에는 대테러 기동대 등 경찰 인력 180여 명이 배치됐습니다. 전세기를 이용한 해외 범죄자 집단 송환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73명을 한 번에 강제 압송해온 건 단일 국가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70명은 투자 리딩방 사기 등 스캠 범죄 가담 혐의를, 나머지 3명은 인질 강도와 도박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120억 원 규모의 로맨스 스캠 범죄를 벌이고 성형수술까지 하며 추적을 피해온 30대 총책 부부도 이번에 송환됐습니다. 부산경찰청에서 가장 많은 49명을 수사하고 충남경찰청이 17명을, 울산경찰청 등이 나머지 7명을 맡게 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현재 캄보디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코리아 전담반에서 근무했습니다. 특히 로맨스 스캠 범죄자 15명은 대한민국 경찰이 주도하는 국제공조협의체의 합동작전에 의해 검거했습니다.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TF는 국경을 넘나들며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산이라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해선 국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에게도 청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특검이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지난달 말 첫 강제 수사를 벌인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특검의 이른바 편파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공수처는 수사팀 PC뿐만 아니라 민중기 특별검사와 담당 특검부의 휴대전화까지 확보했습니다.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지난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에게 청탁성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경위를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씨에게 로비를 한 혐의로 특검의 수사를 받아온 인물로 공수처는 지난 압수수색 이후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나아가 통일교 보고서를 작성했던 특검팀 검사와 수사관도 불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추가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거로 볼 수 있다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특검의 수사에 의문점이 남겨진 가운데 정교 유착 비리를 파헤치고 있는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는 통일교의 정치권 쪼개기 후원과 관련해 통일교 천정궁 등 7곳에서 강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여야 의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기 위해 회계 자료 등 관련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수본은 지난 2019년부터 국회의원 11명이 통일교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이번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사건 관련자를 잇따라 조사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딸인 유담 인천대 교수의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채용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관계자 조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초 관련 고발을 접수한 뒤 2달여 만입니다. 경찰은 무역학부 사무실 등에서 유 교수 채용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유 교수는 지난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는데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3명을 뽑는 1차 심사 당시 논문 질적 심사에서 25명 중 16위로 하위권이었지만 양적 심사와 학력, 경력에서 만점을 받아 전체 2위로 통과한 부분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3월 달에 박사학위를 받고 2달 뒤인 5월 달에 교수로 임용이 되는데 그러면 무슨 경력이 있겠어요? 진짜 확인해 보니까 고려대 경영전략실 딱 75일 근무했습니다. 인천대는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이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지만 이인재 총장과 심사위원 등에 대해 고발이 이루어지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사자인 유 교수는 고발 대상에는 빠졌는데 국민신문고 신고로 임용 과정에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고려대학교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인천대 교직원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채용 과정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이인재 총장 등에 대해 피고발인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체포방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처럼 체포방해가 유죄로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앞장선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은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런 김 전 차장에게는 윤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라는 별칭까지 붙었습니다. 저는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지난 2023년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 생일에 맞춰 헌정곡까지 만들어 부른 사실이 알려지며 심기경호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지금도 친구 대통령에게 생일 잔치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경호처 간부들과 함께 체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장의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김 전 차장 측은 지난해 1월 체포영장 집행 당시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통령 경호법 위반과 총기 소지 등 위력 순찰을 지시한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다만 앞서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체포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김 전 차장이 위력 순찰을 지시한 사실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해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면서 총기 배치와 위력 순찰을 지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르지만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사실관계가 같은 만큼 김 전 차장 등의 체포방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가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소속사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파장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은우 씨는 얼굴 천재라는 별명에 불문 만큼 잘생긴 배우로 유명한데 지금 탈세 의혹이에요. 200억 원대인데 개요부터 좀 짚어볼까요? 상당한 액수입니다. 국세청 사국에서 조사를 담당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사국이 담당했다라고 한다면 좀 기획적인 그런 탈세 혐의가 포착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안을 좀 정리해보자면요. 차은우 씨는 판타지오라는 대형 기획사 소속입니다. 그런 판타지오로부터 정산을 받아서 곧바로 차은우 씨에게 어떤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 차은우 씨의 모친 명인의 법인이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형식적인 부분을 보자면은 판타지오와 이 모친 명의의 법인 가운데 일종의 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이 차은우 씨 매니지먼트를 모친 법인에서 담당을 하면서 판타지오가 이 모친 법인에게 일정 부분 정산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의 흐름이 차은우 씨가 올린 소득이 당연히 일부는 판타지오에게 돌아가고요. 일부는 정산을 받아 차은우 씨에게 가는데 또 상당한 액수가 모친 법인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가져오는데 개인이 정산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받게 되면 최대 세율이 45%까지 그러니까 번 돈의 절반 정도가 세금으로 부여되게 되고요. 법인세로서 모친 명의 법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하면 25% 정도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국세청에서는 이 페이퍼 컴퍼니로 보이는 모친 법인을 통해서 차은우 씨가 탈세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추징액이 200억 원에 달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율의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달라지기 때문에 법인이 좀 문제일 것이다라는 건데 그럼 페이퍼 컴퍼니라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황이 있는 겁니까? 일단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법인의 규모를 보자면은 사실상 차은우 씨만을 전담하고 있는 좀 작은 규모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판타지오는 이미 굉장히 대형 기획사입니다. 이런 대형 기획사에서 차은우 씨라는 세계적인 스타를 관리하고 있는데 굳이 작은 규모의 다른 업체에게 용역까지 줄 부분이 있는 것인가 한 가지 쟁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모친 법인이 처음 세워졌을 당시에 그 주소지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곳이 이전에 가족들이 운영해왔던 장어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당을 이 법인 소재지로 등록을 해뒀는데 그렇다면 실질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가해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후에 주소지를 옮겼다고 해도 일단 만들어질 당시에는 제대로 된 규모나 인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 아닌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할 길 없고요. 그렇다면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것은 형식적인 부분, 탈세를 위한 페이퍼 컴퍼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 모친 법인이 어떤 일을 담당했는지 그 부분을 입증할 책임이 차은우 씨 측에 있어 보입니다. 차은우 씨 원래 깨끗하고 모범적인 이미지여서 물론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탈세 의혹이 불거진 것만 해도 팬들에겐 충격일 수밖에 없는데 이 규모가 또 좀 놀랍습니다. 200억 원이라는 탈세 규모 어떻게 계산이 된 거죠? 일단 이 국세청 입장에서는요. 정상적이라면은 차은우 씨에게 모두 돌아가서 45%까지의 소득세로 부과돼야 되는데 그 일부가 모친 법인으로 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45%의 이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어떤 액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져서 제때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일종의 늦어진 부분에 대한 지연이자 성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안 낸 세금이 있고 그에 대해서 지연이자가 붙고 있었다. 가산세까지 더해진 규모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뿐만 아니라 이 차은우 씨의 소속사에게도 페이퍼 컴퍼니에게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발부해줬다. 이 부분이 또 잘못됐기 때문에 80억 원 규모의 또 추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천문학적인 액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차은우 씨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매출을 일어났기 때문에 부과된 것이고 이에 더해서서 지금 제대로 내지 못한 세금의
지연 이자가 붙어서 가산세가 붙어서 이런 액수가 나온 것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속사 측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아직까지 확정해서 200억 원이 과세로서 부과된 것은 아닙니다. 예. 지금 단계에서는 조가사가 있었고 이 세무조사에 따라서 200억 원 규모가 추징될 예정이다라고 통보가 된 단계인데 예. 이 차은우 씨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고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속사 입장에서는 지금 모친 법인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겠다라는 네. 부분을 밝히면서요. 아직까지 이 과세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소명을 하고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서요. 앞으로 이 과세 규모라던가 이 법인에 실제로 어떤 일을 담당했는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좀 공방이 오고 갈 것이라 예측이 됩니다. 예,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이제 연예인 의혹이 불거지면 광고계가 가장 발빠르게 반응을 하잖아요. 지금 벌써 좀 거리두기에 나서는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조금 뭐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차은우 씨가 현재 군 복무 중입니다. 만약 군 복무 중이 아니고 현재 지금 활발하게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조금 더 피해가 커질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차은우 씨가 군 복무 중이지만 이전에 찍었던 광고 같은 부분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은 의혹에 불과하고 충분히 불복이 가능하지만 추후에 이런 부분이 실제로 현실화해서 어떤 탈세 의혹이 문제가 된다면 이런 광고 같은 부분에 있어서 계약서상의 어떤 명예실추라던가 네. 손해배상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의혹에 불과하고 이 탈세 부분에 대해서도 차은우 씨가 충분히 법적인 절차 등을 통해서 예. 불복을 한다거나 추후 이 모친 법인에 어떤 일을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볼 측면이 있습니다. 네, 확정 사익을 좀 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해야겠고 지금 연예인 혼자서 뭐 기획사를 운영한다거나 그래서 그로 인해서 뭐 횡령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계속 있어 왔잖아요. 1인 기획사 문제가 왜 이렇게 반복이 될까요? 1인 기획사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내가 어떤 연예계 활동의 방향성을 선택함에 있어 내 자유가 좀 더 보장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연예 활동을 이끌어갈 수 있지만 문제는요. 예. 1인 기획사를 할 정도면 내가 영향력이 상당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1인 기획사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인원들이 주로 가족이라던가 가까운 사람에게 맡기다 보니까 전문성의 부재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다 보면 측근이나 가족이 대표나 아니면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예. 상대적으로 회계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실수도 발생하게 되고요. 제대로 잘 몰라서 법을 어기려는 일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부분도 사실 1인 기획사를 운영할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운영을 해야 되고 이 탈세 같은 부분은 엄연히 법을 어기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꼼꼼하게 지켜야 될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네. 얼굴 천재 차은우 씨 탈세 의혹에 대한 조사 상황 추가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벌여온 한국 국적의 피의자 73명이 오늘 국내로 강제 송환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 인천공항 도착 모습을 잠시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눈에 봐도 무더기로 지금 연행이 되고 있습니다. 피의자 1명당 좌우에 경찰 2명이 붙어서 연행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캄보디아에서 비행기를 타자마자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고요. 오는 비행기 안에서 칼이나 포크를 안 쓰는 샌드위치가 식사로 제공이 됐다고 합니다. 예, 마스크로 얼굴을 다 가렸는데요. 피의자 상당수는 20대와 30대로 보이고요. 캄보디아에서 바로 왔기 때문에 지금 반팔 반바지 차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변호사님과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이 송환된 피의자들 지금 73명인데요. 정확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이 캄보디아 등지에서 로맨스 스캠이나 보이스피싱, 또 인신매매 등 굉장히 흉악한 범죄들을 국민들,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피해자들이 800여 명에 달하고요. 실제로 피해액이 4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조직적인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 당국에서도 조사를 시작을 했고 이번에 굉장히 대규모로 70여 명이 넘는 피의자가 한꺼번에 송환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국적
국적에 이 전세기에 탑승한 즉시 이 전세기 내부가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 영토로 다뤄지기 때문에 예. 곧바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었고요. 이에 따라 신속하게 국내로 송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캄보디아 등지의 영업소 등을 차지해 놓고 보이스피싱이라던가 이 AI 기술을 접목해서 로맨스 스캠, 본인이 마치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금전을 갈취하는 그런 범행들을 벌여왔는데 그 수법이라던가 기간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피해 액도가 상당해서 좀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처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여러 피의자들 가운데 좀 눈에 띄는 피의자가 부부 사기단인데 앞서서 계속 이제 송환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번에 돌아오게 됐는데 어떤 혐의가 있습니까? 이 부부가 로맨스 스캠에 가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아내 역시도 AI 기술 등을 활용해서 이제 남성에게 마치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것처럼 다가가서 그 이후에는 예. 우리 함께 투자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투자를 유도하기도 하고요. 이 남성 역시도 이제 AI 기술 등을 활용해서 이번엔 여성 피해자에게 마치 연인 관계가 되는 것처럼 접근을 한 이후에 금전을 착복하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범죄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심지어 이들은 캄보디아 당국에서도 조사를 하고 한 차례 체포가 되었다가 지금 일단 이 부부의 주장이긴 한데 캄보디아 경찰의 협조로 풀려나 있는 예. 상태였습니다. 예. 풀려나 있지만 어느 정도 이 캄보디아 측에서도 이들의 이 위치라던가 이런 부분을 계속 추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한국과의 공조를 통해 검거가 됐는데 지금 검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들이 성형수술도 2차례 정도 하면서 예. 좀 얼굴을 바꾸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예, 한국인 범죄자 강제 송환 앞서 몇 차례 있었는데 오늘 데려온 피의자 규모가 가장 큰 거죠. 그렇죠. 70여 명이 넘기 때문에 오늘 대규모 송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요. 캄보디아 등지에서 조직적인 범죄,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마치 대기업처럼 조직을 갖추고 외부 총책을 갖추고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회계 업무까지 담당하는 개별 구조와 조직을 두고 있을 정도로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대규모 송환이 있었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추가로 다른 인력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피해자 송환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어디까지 이 수사망이 펼쳐질지도 아직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끝까지 조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이렇게 반드시 송환된다,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알려지면 캄보디아나 그 인근의 범죄 위험 국가에서도 더 이상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예방 효과까지도 기대하고 있는 이런 조사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이제 조직적인 범죄 조직을 이제 일망타진을 하면서 피해 예방은 되지만 그동안 이제 입은 피해들이 있잖아요. 그 피해 수백억 원은 어떻게 좀 환수가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송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1차적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서 좀 짧은 기간 동안 좀 집중적인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 피의자별로 가담의 정도를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과 상대적으로 좀 적은 역할을 담당한 사람, 아니면 자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의로 가담한 사람들을 분리하는 작업을 거치고 그 다음 단계로는 당연히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 배우로 지목되고 있는 프린스 그룹에 대해서도 자금을 동결한 것처럼 일단 이들이 지금 얻은 범죄 수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들이 해외로 빼돌린 그런 자산 등에 대해서 동결, 일단 묶어두는 조치가 필요하고요. 이 부분을 범죄 수익 환수 등을 통해서 최대한 돌려놓은 다음에 피해자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범죄 수익을 현찰로 본인 계좌에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등을 통해서 은닉하고 이 가상자산을 여러 번 다시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이 자금 세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이 가운데서 대포 통장 등이 사용되었다면 그 통장을 빌려준 사람까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최대한 피해자들에게 이 범죄 수익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 당국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지켜볼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차은우 씨와 그리고 캄보디아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절정은 지났지만 나흘째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주말에도 영하 10도 아래 강력한 북극 한파가 여전하고 다음 주에도 평년 수준을 밑돌면서 춥겠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바다까지 얼렸던 북극발 강추위, 절정은 지났습니다. 북극에서 내려왔던 한기를 가두고 있던 베링해부터 한반도까지의 벽, 이른바 블로킹이 살짝 느슨해지면서 찬 공기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할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기에 쌓여있는 한기는 여전해 주말을 지나 다음 주까지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최저기온도 오는 일요일까지 영하 10도 아래를 유지하고 다음 주 내내 평년 수준인 영하 5, 6도 수준을 밑돌 전망입니다. 한낮에도 영상권을 회복하지 못하겠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주말 동안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 산지는 영하 15도 안팎으로 내려가는 곳이 많겠고 낮 기온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0도 안팎을 보이며 매우 춥겠습니다. 눈 예보도 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따뜻한 바다를 거치며 눈구름이 형성되는데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에 최대 3cm, 전라권 서해안과 울릉도에는 최대 7cm의 눈이 예보됐습니다. 일주일 넘는 한파에다 눈까지 오면서 도로 곳곳이 미끄럽습니다. 파란 점이 자주 결빙이 발생하는 구간이고 빨간색으로 색칠한 도로가 살얼음이 낄 걸로 예상되는 구간입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미끄러운 도로가 많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하고 있다면 차량 점검부터 필요하겠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연일 이어진 최강 한파에 충남 서해안 바닷물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어선들이 얼음에 갇혀 발이 묶였고 제철을 맞은 감태 수확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장을 오승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두꺼운 얼음 조각들이 갯벌위를 뒤덮었습니다. 해안가에 정박해 있는 소형 어선들도 얼음에 꼼짝없이 갇혀 발이 묶였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가 이어지면서 짜릿짠 바닷물이 그대로 얼어붙었고 바다 위에는 커다란 얼음 조각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 가로림만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고 수심이 얕아 영하 8도 이하의 날씨가 닷새 이상 이어지면 바닷물이 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바다가 얼면서 일부 어민들은 조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철을 맞은 감태 수확량이 설명절을 앞두고 크게 줄어 어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갯벌위로 자란 감태에 얼음이 엉겨붙게 되면 밀물로 바닷물이 들어찰 때 얼음 덩어리와 함께 감태가 뿌리째 뽑혀나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루에 한 2톤씩 수확을 해야 되는데요. 연일 강추위가 계속되다 보니까 조업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빙이 빨리 녹아서 이제 우리 감태가 다 보여서 작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음 조각들이 양식장이 있는 먼바다까지 흘러가면 수온이 급격히 낮아져 물고기가 폐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빙이 들물에 떠서 올라가서 내려갈 때 이때 이제 그 가두리에 영향을 미쳐서 폐쇄할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충남 서해안에 당분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바다가 어는 현상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최강 한파에 두꺼워지는 얼음 두께만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이해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청문회 현장으로 가보시죠.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또 하나 확인하고 싶은데 천하람 의원께서 이제 비망록 을 이제 저희들 자료를 주셨는데 명확하게 한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비망록과 전혀 관계가 없으신가요? 이럴 걸로 보입니다. 제가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제 추정인데요.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아는 지근거리에 있는 우리 사무실 직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당 부분 또 사실이 있고 그 사실에다가 본인의 추측과 짐작 그리고 또 저희 사무실을 들락거리던 많은 목사님들이나 방문객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막 다 버무려져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이건 분명히 잘못된 신앙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일들이 제 얘기인 것처럼 실려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네. 후보자께서 절대 쓴 글은 아니다. 네, 제가 쓴 글은 그리고 아니고 누구한테 시켜서 쓴 글도 아니다.
이런 거를 누구에게 아니면은- 시켜서 쓰겠습니까? 아니면 나한테서 나간 자료가 뭐 뭔가 이렇게 변경돼 가지고 나온 자료도 아니다. 저한테서 나간 자료가 변경됐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자료는 아닙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의 일정 같은 것이 나갔을 수는 있습니다. 후보자님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는 자료다라는 걸 분명히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작성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걸 명확하게 좀 말씀을 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탄핵 판결 후에 그 입장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당의 의원들은 이 내란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냥 지금 와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좀 아까 그 우리 조성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신뢰가 좀 안 가요. 그러니까 왜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네.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없다 주장하고 있고, 내란이 아니다 주장. 1분 더 주세요. 예. 간사니까요. 왜 내란인지. 그다음에 체포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얘기했잖아요.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장을 반했으면 체포하는 게 정당했다라고 하면은 그 왜 정당한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라는 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잘못 판단했다 뭐 이런 수준의 말씀으로는 저희들한테 좀 진정성, 신뢰감을 주기는 좀 어렵다라는 좀 생각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국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님의 말씀이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전달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이 뭔가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은 질의 시간 동안에 그런 관점에서 네, 내란에 대한 생각은 내란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하지 않은 불법이고, 그때 당시에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 현역 의원들, 국회의장 등등을 체포하려 하고 물리력으로 행사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회의 권능을 짓밟는 일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영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오늘 이제 두 번의 질의가 더 남아 있고 저는 이제 첫 번째 질의를 하게 됩니다. 오전 질의 이렇게 종일 들으면서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지점에 대해서 두 가지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계신데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제일 분노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자녀 대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근데 이 부분의 의혹이 지금 제대로 해소가 안 되고 있고, 두 번째로 아파트입니다. 강남의 90억 원대 아파트 청약, 이게 의혹이 많이 제기됐는데 아직도 클리어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하셔야지 자료가 없습니다. 이러면 자백하는 거랑 마찬가지 꼴이 되는 겁니다. 자료 챙겨서 아까 약속하신 자료를 빨리 주셔야 남은 질의 시간에 우리가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출 부탁드리고요. 네. 자, 동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네가 무슨 판단을 해? 네가 무슨 그게 머리라고 판단을 하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그걸 못하니? 너 뭐 IQ 한 살이야? 몰라 그걸?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말 좀 해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자, 보신 것처럼, 들으신 것처럼 후보자님, 야!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죠. 사과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당사자는 사과를 못 받았다고 바로 대받아쳤습니다, 아침에. 자, 그때 그 인턴이 몇 살쯤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후보자님 장남이랑 동년배 뻘이라고 합니다.
그 후보자님 장남한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거 듣고 느끼는 게 하면서 아들 생각이 안 났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후보자님 청문회용 목소리와 이게 갑질하실 때 목소리가 달라요. 두 얼굴의 예운입니까? 두 목소리의 예운입니까? 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아시죠? 강선우 후보자 뭐 탈락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안타깝게 생각하시나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예, 탈탈 다 틀리고 김현지 실장 전화 받고 그다음에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아시겠지만은 그 12월 29일 날 있었던 김병기 전 대표님의 그 녹취 파일 이거로 뭐 1억 뇌물, 3억 뇌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최근에 TV에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은 공천 뇌물 때문에 사퇴한 게 아닙니다. 사퇴한 날짜는 7월 23일인데 이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7월 23일 날 사퇴를 했는데 있었던 일 대부분이 소위 갑질입니다. 갑질 의혹. 그래서 보좌진한테 자택에 쓰레기를 폐기하게 한다든지 자택에 가서 변기가 막혔으니까 수리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보좌진을 48번을 교체했는데 후보님도 이 갑질하고 비교해 보면은 후보님의 갑질도 강선우 의원 못지않고 오히려 더 심한 부분이 있다. 아까 우리가 들은 녹취처럼 강선우 의원은 저렇게 뭐 큰 목소리를 내고 야를 하고 뭐 이게 뭐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갑질만 가지고 사퇴한 게 강선우 후보자인데 후보자님은 갑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어제까지 단독 소위 특종이 난 게 119개나 됩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47개인데 대부분 갑질에 가는 부분이고요. 후보자님은 갑질 플러스 알파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럼 강선우 후보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갑질 훨씬 적게 했는데 사퇴하고 후보자님은 갑질 더 많이 하고 플러스 알파로 뭐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100억대 아파트 뭐 아들 취업, 병역, 입학 줄줄이 다 있는데 이 정도 되면 본인이 그만두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혹의 무게가 강선우 전 후보자보다 훨씬 더 심하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후보자님 생각 바뀐 거 좀 제가 물어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낯부끄러운 실체가 온 세상에 드러났다. 폐륜, 막말, 연인을 속이고 지위를 이용해서 협박한 불륜남이다. 이렇게 2018년 6월 달에 성명을 내셨어요. 아니요, 지금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이거는 그때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여성 의원들이 전체 한 거고 저는 이 기자회견장에는 가지 발표를 않았. 하셨어요. 후보님이 발표하셨지. 아니요, 가지 않았습니다. 제 안 갔어요? 이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네, 위정 저는 아닌지 한번 가지 보겠습니다.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네, 지금 이 시각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 현장 보고 오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해 11호 대책 직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는 분위기입니다. 대출 한도가 가장 높은 15억 원 이하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1호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최대 6억 원 등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29%로 오히려 대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대출 한도가 가장 높은 15억 원 이하 아파트로 매수세가 쏠리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이끌었던 강남 3구나 마포, 용산, 성동구가 아닌 동작, 광진 등 기타 한강벨트와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11호 대책 여파로 15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도 급증했습니다. 대책 전후 거래가 혼재된 지난해 10월과 대책 효과가 본격화된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을 비교했을 때 15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8.9%포인트 급등했습니다. 반면 15억 원 초과 25억 원 구간은 6.3%포인트 감소했고 25억 원 초고가 아파트는 2.5%포인트 줄어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거래할 수 있는 중저가 아파트로 또 이제 지역 역시도 보면은 중저가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 중심으로 거래량이 좀 많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따라 올해에도 대출 규제가 유지될 경우 서울 아파트 시장은 거래량과 가격이 분리되는 이중 구조가 고착화할 전망입니다. 최근 들어 규제 지역으로 묶인 곳들 위주로 급등하고 있는 경기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특히 서울 접근성이 좋고 15억 원 이하 아파트를 찾을 수 있는 용인시 수지구는 6주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대책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말 정부가 내놓기로 한 추가 주택 공급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만약 공급 대책까지 뚜렷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세제 카드를 활용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사상 첫 5,000포인트 돌파에 대해 대한민국의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으면 우리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기업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코스피 상승으로 주식가치 250조 원이 늘어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연금이 몇 년도에 고갈된다든지 연금을 냈는데 못 받고 죽는다든지 하는 걱정이 다 없어져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코스피 5천 시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 대통령이 공약 달성 이후 공개된 자리에서 이에 대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가자지구 재건 관리를 위해 설립한 평화위원회가 국제기구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사실상 유엔을 대체할 의도가 깔렸다는 관측과 함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참여에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불참하는 기류입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 행사장에 모인 각국 정상과 관료들 앞에서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헌장에 서명합니다. 서명식으로 헌장이 발효돼 평화위원회가 공식 국제기구로 출범했습니다. Everybody wants to be a part of it, and we'll work with many other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트럼프 대통령은 59개 국가가 서명했다고 했지만 외신들은 19개국에서 서명식에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참석국 명단을 보면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옛 소련 출신이 많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중엔 불가리아와 헝가리가 서명했지만 영국과 프랑스 등 미국의 주요 동맹들은 대부분 거절하거나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설립 취지와 달리 활동 범위를 확대해 유엔을 대체할 의도가 담겼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헌장에는 분쟁으로 영향받는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를 확보한다는 폭넓은 역할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식에서 가자지구에서 성공하면 다른 사안으로도 확대할 수 있다며 여러 국제 분쟁에 개입하겠다는 구상을 재확인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여 의사를 밝힌 데에 대해서도 유럽에서는 거부감이 큽니다. 푸틴 대통령은 10억 달러의 기여금을 내고 참여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в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ах еще при прежне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Думаю, что это вполне возможно. Мы такие варианты обсуждали. 트럼프 대통령은 회원국 임기를 3년으로 제한했지만 출범 첫 해에 10억 달러 이상을 내면 영구 회원국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의제 승인부터 위원회 해산까지 종신의장을 맡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무차별적으로 불법 이민 단속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유치원을 다녀오던 5살 아이까지 잡아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이른바 미끼로 이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연방요원의 손에 붙들린 아이가 잔뜩 겁에 질린 채 차량 옆에 서 있습니다. 지난 22일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에 나선 연방요원들이 유치원에 다녀오던 5살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이웃들은 연방요원들이 아이를 사실상 미끼로 이용했다고 비판합니다. He was wearing a blue hat and had a really tiny backpack on, a Spider-Man backpack, and he was by himself. And then these agents were one kneel down and was pointing at the door for him to knock at the door. 미 국토안보부는 불법 이민자인 아이 아버지를 잡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이는 이후 아버지와 함께
텍사스의 구금 시설로 보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year-old was not arrested, that his dad was an illegal alien, and then when they went to arrest his illegal alien father, the father ran. So the story is that ICE detained a 5-year-old. 지역사회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복면을 쓴 연방요원들이 유치원생을 길거리에서 잡아가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미네소타에서는 최근 적어도 3명의 미성년자가 이민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 등하굣길에 무장한 요원들에게 연행됐는데 엄마와 함께 학교에 가던 10살 어린이도 체포됐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네, 어제 저녁 BTS 월드 투어 예매가 시작되자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치열한 예매 경쟁 속에서 K-팝 콘서트를 둘러싼 고가 티켓 논란 등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BTS 월드 투어 아리랑의 첫 콘서트 예매가 시작되자 SNS에는 팬들의 열기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대기 인원만 순식간에 10만 명 넘게 몰린 겁니다. 예매 첫날, 오는 4월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3회차 공연에 팬클럽 선예매 모든 좌석이 팔렸습니다. 진짜 어떻게라도 가고 싶었는데 콘서트 티켓을 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빨리 봄이 와서 완전체 무대를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최근 멕시코 현직 대통령이 자국에서 열리는 BTS 콘서트를 역사적 순간이라고 표현할 만큼 세계적인 관심도 뜨겁습니다. 소속사는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이번 월드 투어에서 미국 템파와 스탠퍼드 공연을 1회씩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정상급 아이돌 콘서트에서 반복된 고가 티켓 논란은 이번에도 불거졌습니다. 최고가 기준 2018년 11만 원이었던 BTS 서울 공연 티켓 가격은 이번 고양 공연에서 26만 4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본 공연에 앞서 리허설을 관람할 수 있는 사운드 체크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또 티켓 가격은 별 차이 없는데 시야가 제한되는 좌석이 적지 않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BTS 빼고는 다 시야 제한석이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시야 제한이 있는 좌석 배치를 한눈에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직접 그래픽을 만들어 공유한 팬도 있었습니다. 오는 6월 BTS 부산 공연 기간 숙박요금이 급등해 문제가 됐는데 부산시는 대책회의를 열고 대학 기숙사, 청소년 수련시설 등 공공 숙박시설을 임시로 개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번 주 내내 강력한 한파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주말을 맞아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또다시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호남과 제주도에 이어 서울 등 중서부를 중심으로도 밤사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호남과 제주 산간에 최고 5cm, 중서부 지역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충남과 호남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오전부터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동쪽을 중심으로 무척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도 중북부를 중심으로는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1도, 춘천 영하 14도, 대전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2에서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영하 2도, 광주와 대구는 3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다소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추운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